일단 그 과세 대상하고 이게 양도다, 이게 양도가 아니다까지는 했는데 뭐 할만하세요? 아직까지 할만하죠? 예, 아직까지 안 할만하면 안 됩니다. 예, 이거 할만하죠, 그죠? 과세 대상이 일단은 다른 거에 비해서 이제 엄청나게 많고, 그죠? 그 중에 주의할 건이 몇 가지. 그다음에 이건 양도입니다라고 하는 거는 유상 취득이랑 똑같이 반대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게 양도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걸 좀 더 위주로 많이 보시고, 그럼에도 그 와중에도 또 양도인 게 또 몇 개 있잖아요. 양도담보 자체는 아니지만 변제 충당하면 양도라든지 그런 거 위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534페이지에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예요. 우리 지금 보시면 아까 이제 취득 시기가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취득 시기. 근데 우리 취득 시기는 취득세 때도 나오지 않았나요? 나왔었죠, 그렇죠? 그러면 아니 양도세는 양도 시기만 나오면 되는데 양도 시기도 나오고 취득 시기도 나오냐? 네, 둘 다 나와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 취득 시기부터 양도 시기까지를 아까 뭐라고 한다고요? 보유기간. 그렇죠, 이거 보유기간이라고요. 보유기간. 근데 이 보유기간에 따라서 아까 뭐가 달라진다고 했나요? 세율, 그렇죠. 보유기간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집니다. 자, 지금은 이제 일반적인 부동산은 1년 미만으로 보유하고 한 8개월 만에 팔았다. 세율이 50%예요. 그리고 1년은 넘었으나 2년 미만 보유하고 팔았다. 40%입니다. 자, 근데 주택은요. 1년 미만 보유하고 팔면 70%예요. 2년 미만 보유하고 팔면 60%입니다. 주택은 그래요. 이건 좀 심하지 않아요? 심해요, 진짜. 우리 아닌 말로 미등기하고 팔면은 미등기 전매가 70%잖아요. 주택 1년 미만 보유하고 팔면 70%예요. 그럼 1년 이제 안 돼서 주택을 보유하고 판 사람은 넌 등기 안 한 거하고 똑같다고 보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 안 되는 건 좀 그래요.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세율이 이렇습니다. 자, 무조건 그래서 보유는 2년 이상 보유하고 파는 게 일반적인 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세율 달라지고. 자, 두 번째. 아까 1992년도에 사서 2021년도에 팔았다. 20년 보유하고 4억 남긴 사람과 1년 만에 4억 남긴 사람과 이 경우에는 세율도 다르지만 이것도 하나 다르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게 뭐냐면 자, 이름은 지금 그냥 알아두세요.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 장기 보유하면 특별하게 빼주는 게 있다. 예, 특별공제예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고 말을 합니다. 요거는 한 번씩도 좀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본 적이 있는 이름일 거예요.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요, 3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은 보유 연수에 따라서 몇 %씩 빼주는 게 있어요. 양도 차익에서. 그게 이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달라지다 보니까 취득 시기를 언제로 정한다, 양도 시기를 언제로 정한다라고 하는 걸 다 정해놓은 거예요. 이게 여기에 논란이 있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세금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달라지면 세율도 달라지고 장특공이 달라지니까 궁극적으로 이게 달라지니 너무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시기하고 아까 그 양도다 아니다라고 하는 거 있죠. 그게 번갈아 가면서 나와요. 이게 요게 한 해 나오면 요게 하나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파트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요건 좀 이따 하고요. 이제 취득 시기 먼저 볼게요. 취득 시기는 아까 우리 취득은 유상 취득도 있고 무상 취득도 있고 원시 취득도 있고 간주 취득도 있다 했잖아요. 그럼 얘도 똑같이 마찬가지냐? 그렇다는 거예요. 간주 빼고는 얘도 유상이다, 무상이다, 원시다라고 한 게 나오는데 우리 요 양도세와 관련돼서는 너무 이렇게 디테일하게 안 나오고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럼 먼저 유상 먼저 볼게요. 우리 그럼 취득세 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돈 주고 샀네? 자, 그러면 취득 시기가 언제였죠? 잔금일, 그렇죠. 잔금일과 등기 등록일 중에서 빠른 날. 근데 이 잔금일이라고 하는 게 우리 두 종류가 있었는데, 그죠? 자, 계약서상 잔금일을 쓰는 경우도 있었고 사실상 잔금일을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계약서상 잔금일 쓰는 거는 어떤 거래? 개인간거래, 그렇죠. 사실상 잔금은요? 국수 공판장, 그게 거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제 한 달 지나니까 이제 헷갈려요, 그렇죠? 다행인 거는 얘는 계약서상 잔금일 없어요. 무조건 사실상 잔금일인데 이름 자체를 사실상 잔금일이라고 하지 않고 얘는 대금청산일이라고 합니다. 제발 이런 것 좀 통일했으면 좋겠어요. 대금청산일. 자, 그러면 얘도 똑같이 등기일 중에서 빠른 날이에요. 대금청산일과 등기일 중에서 빠른 날입니다. 대금청산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취득이니까 난 줄 돈 다 줬네 라고 하는 거죠. 그게 사실상 잔금이라고 뭐가 달라요? 똑같죠. 여기서 말하는 건 사실상 잔금일입니다. 자, 그러면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러면 유상으로 파는 경우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가 옛날에 돈 다 주고 산 날,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난 이제 돈 다 받은 날.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대금청산일. 대금청산일과 등기일 중에서 빠른 날이에요. 오케이. 빠른 날이에요. 이게 원칙이에요.
양도는 어차피 뭐 무상이다 이런 게 안 나옵니다. 얘는 무조건 유상이에요. 자, 무조건 유상밖에 안 나오니까 기본적으로는 대금청산일과 등기일 중에서 빠른 날. 근데 취득은 유상도 있고 무상도 있고 원시도 있지만 그 중에 기본은 일단 대금청산일입니다. 자, 그러면 계약서에 나와 있는 잔금일, 개인 간의 거래라 하더라도 이거를 쓸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취득세 때는 어차피 취득의 원인이 뭐냐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닌 말로 식이 좀 잘못돼도 가산세에만 영향을 미쳐요. 근데 얘는요. 가산세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이 보유기간이 달라지게 되면 세금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대금 청산 다 했다 이거를 어떻게 하셨는데요? 현금으로 했는데 이걸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차라리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게 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무슨 날로 가요? 등기일로 갑니다. 그래서 요거 대원칙 좀 주의하세요. 양도세에서는 일단 개인 간의 계약서 안 믿어. 이죠. 갑니다. 사실 지금 양도시기 할 때 지금 돈 받은 날은 이거는 뭐 모를 경우가 없습니다. 아니 지금 돈 받았는데 며칠 날 받았는지 모르는 바보가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는 경우가 많죠. 이거 1990 몇 년도에 샀는데 그때 잔금 받았는데 언제 받았지? 언금좀 언제 줬지? 모르죠. 그때 어쩔 수 없이 뭘로 가요? 등기로 갑니다. 절대로 계약서 아닙니다. 이거. 요게 오답으로 많이 나와요.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계약서상 잔금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아니란 얘기예요. 취득세 때는 맞지만 양도세 때는 그거 아니에요. 개인 간의 계약서 절대로 안 믿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일단 유상. 자, 그다음에 무상 보시게 되면 무상. 자, 상속은 언제일까요? 상속개시일 맞죠? 네, 상속개시일. 그래서 어떤 땅을 아버지한테 96년도에 상속받아다가 지금 파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요거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거고, 요거 양도시기는 이제 지금 현재 대금청산일과 등기일 중에서 빠른 날이 될 겁니다. 이 취득시기, 양도시기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왜? 보유기간에 따라서 세율과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달라지기 때문에 세금 자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상속개시일. 자, 그럼 증여로 받은 경우에 우리 취득세 때 언제였어요? 증여 계약일과 등기일 등록 중에서 빠른 날이죠. 증여 계약일, 증여 계약은 누구하고 맺는 거예요. 증여 계약은 되게 아버지하고 나하고 맺는 거죠. 근데 계약서 믿어요, 안 믿어요? 예, 매매 계약서든 증여 계약서든 다 안 믿습니다. 이거 둘이서 만약에 짜면은 얼마든지 이걸 조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절대로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무조건 증여를 받은 날인데, 법령에 나와 있는 거는 증여를 받은 날이라고 나와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증여를 받은 날은 그냥 등기일이에요. 네. 증여를 받은 날. 이게 취득세하고 차이가 있어요. 취득세. 자, 지금 현재 취득세하고 다른 게 벌써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취득세 때는 계약서상 잔금일과 사실상 잔금일 둘 다 쓰는데, 얘는 양도세 때는 계약서 안 믿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차라리 대금청산일을 모르면 등기등록일로 갈지언정 계약서는 절대 안 믿는다고 했고요. 상속개시일은 너무나 정확한 날이니까 이건 똑같아요. 취득세나 양도세나. 근데 취득세 때는 증여계약일과 등기일 중에서 빠른 날인데, 얘는 증여계약서 같은 거 안 믿으니까 무조건 증여를 받은 날 등기일 쪽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다 왔어요, 여러분. 다 했어요. 예. 그럼 이게 또 몇 가지 되냐?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원시 볼게요. 우리 건축물의 신축을 보겠습니다. 건축물의 신축한 경우에는 우리 그 취득세 때 뭐였어요? 무슨 승인서? 사용 승인서. 똑같아요, 이것도. 예, 사용 승인서입니다. 예, 사용. 자, 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차이가 있다면 지방세에선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 여기선 사용 승인서 교부일. 뭐가 달라? 똑같잖아요, 그렇죠? 예, 사용 승인서. 자, 그다음에 요게 불확실하다 그럼 뭐라고 했어요? 우리 사실상 사용일이에요. 사실상 사용. 둘 중에 빠른 날입니다. 자, 그리고 요것도 또 주의하세요. 사용 승인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 언제로 가겠다? 사실상 사용일로 가겠다. 원래는 둘 중에 빠른 날인데 무허가 건물을 파는 경우도 있거든요. 무허 건물을 팔아도 양도세 내야 됩니다. 근데 무허 건물 사용 승인서가 없는데 취득시기 어떻게 알지? 사실상 사용을 시작한 날, 그날을 취득시기로 보겠다는 거예요. 우리 사실상 사용일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전기나 가스나 이런 것들 돌아가기 시작한 날이라고 했었죠. 그날로 하시면 되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우리 이제 원시 취득 중에서 이제 우리 점유 시효 취득이 있었어요. 이제 시효 취득이라고 할게요. 점유 시효 취득인 경우에, 자, 요거 우리 취득세 때 언제였죠? 취득세 때? 시효 완성일. 그러니까 1999년도에 내가 이렇게 점유를 하기 시작해서 2019년도에 20년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취득세 때는 당연히 이때가 될 거예요. 요걸 만약에 2021년도에 팔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양도시기는 이때인데,
취득 시기는 이때를 보는 게 맞는 건가? 이때를 보는 게 맞는 건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확실하게 내 거가 된 날은 이때지만은 우리 보유 기간이라고 하는 거는 이때부터 사실 내 건 아니지만 쓰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점유 개시일이에요. 이때는 또. 예, 점유 개시일입니다. 점유 개시일이에요. 자, 이거 말고도 두어 가지가 더 나오긴 하는데 일단 취득과 관련돼서는 조금 주의하세요라고 하고 싶은 게 요 정도예요. 자, 먼저 얘 보시면 유상으로 취득했을 때는 계약서상 잔금일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대금 청산일과 등기일 중에서 빠른 날인데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다. 차라리 등기일로 가지 계약서 같은 거 안 믿겠다는 거고요. 요거는 논란의 여지가 없잖아요. 취득이나 얘랑 똑같아요. 근데 양도 때 요거 증여가 달랐어요. 증여계약일과 등기일 중에서 빠른 날이었다면 얘는 무조건 뭐다? 안 믿어. 계약서 안 믿어. 그래서 뭘로? 증여를 받은 날 등기일로 갑니다. 원시 취득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일과 사실상 사용일 중에서 빠른 날이지만 이걸 내가 안 받았다, 무허가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사유일. 점유시효 취득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때는 시효가 완성된 날이지만 얘는 언제로 가겠다? 점유를 개시한 이때부터로 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은 이제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외에도 한 두어 가지가 더 나오는데 그거보다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와, 저런 것들을 외워야 되냐? 네, 그죠. 실무상으로는 전혀 중요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뭡니까 이거 시험에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배우겠죠. 그리고 특히 이게 취득세하고 조금 다른 부분들 있잖아요. 두 개 섞어가지고 내면 헷갈리기 쉬워요. 이게 취득세 때 이거였나 양도세 때 이거였나 그러다 보니까 요거 정도는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근데 커다란 원칙은 뭐라고요 이거? 얘는 매매계약서든 증여계약서든 안 믿는다. 이걸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안 믿어요. 이건요. 됐죠? 양도 보겠습니다. 양도. 일단 원칙은 이거죠. 자, 여기는 이제 두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두 가지만. 이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양도는 무조건 유상양도밖에 없기 때문에 깔끔해요. 자, 수용. 에잉? 자, 수용이 뭐냐면 내가 땅을 이렇게 내가 밭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 고속도로가 난 거예요. 고속도로. 자, 그리고 이제 보상금을 얼마 받았냐면 5억을 받았다라고 하겠습니까? 이게 양도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양도예요? 양도가 아니에요? 양도세 신고 안 해도 돼요? 해야죠. 자, 우리 양도의 정의가 뭐였어요? 소유권의 이전. 이전인데 무슨? 유상이전. 원래 내 소유의 밭이었는데 소유권이 누구? 시행자 이름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내가 뭘 받았어요? 돈을 받았죠. 다만 팔고 싶어 판 게 아니라 부득이하게 비자발적으로 처분됐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것도 양도로 봐서 양도세를 계산을 해봤더니 한 1억 정도가 나온대요. 그럼 1억을 다 받는 게 아니라 요 중에 10%만큼을 깎아줍니다. 이게 10% 깎아줘요. 그러면 이제 1억이 아니라 얼마 내겠어요? 그러면은 9천만 원만큼 내겠죠. 그죠? 요런 혜택은 있어요. 근데 요것도 쿨하게 깎아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려 이 10%만큼을 양도세를 이제 그 감면을 해드렸기 때문에 요 감면 받은 거에 20%만큼을 농특세로 좀 내세요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장난해, 그죠? 장난하죠. 실질적으로는 8% 깎아주는 거 사실은 이게, 그죠?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수용됐어요. 자, 문제는 수용되게 되면 되게 이제 수용을 내가 하는 경우보다는 수용 당하는 경우가 많겠죠. 자, 그럼 양도시기, 양도세 신고해야 되는데 똑같아요, 이거. 대금 청산일과 등기일 중에서 빠른 날입니다. 내가 이제 이 돈 다 받은 날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준 날하고 둘 중에 이제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봐서 신고합니다. 물론 10% 깎아주는데 10% 다 안 깎아주고 그 중에 치사하게 20%만큼을 농특세로 이렇게 토해내는 것도 있어요. 자, 대금은 청산일 문제는 이거예요. 이거 한 큐에 깔끔하게 받는 경우 있을까요? 단언컨대 한 사람도 없다고 봅니다. 대금을 깔끔하게 다 받는 경우 없어요. 지금 이거 양도는 내가 돈 다 받은 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몇 년씩 받은 애 안 받은 애 막 소송을 하고 막 시위를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럼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아니 어쨌든 돈을 빨리 받아야 양도시기가 돼야 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지금 차일피일 미뤄지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한 8, 9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하나가 더 들어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대금 청산일과 등기일 중에서 빠른 날이지만 하도 돈을 안 받으니까 돈도 안 받는데 등기라고 됐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수용 개시일이 하나가 더 들어가요. 수용 개시일. 절대로 수용이 완료된 날 아닙니다. 수용 개시일이에요. 야, 그러면 아직까지 나는 돈을 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용 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뭐라는 얘기예요? 신고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요거는 근데 실무상으로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요 수용 개시라고 하는 거에 여기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 좀 알고 계셔야 돼요. 특히 수용이 완료된 날 아닙니다. 언제까지 이 날을 기다릴 수가 없다. 언제까지?
그래서 수용 개시일 요때를 요 세 개 중에 빠른 날을 뭘로 봐요? 양도 시기로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뜻 생각하면 완료된 날 같잖아요. 그게 수용 개시한 날이에요. 내가 이 일대에 자 수용 언제부터 시작합니다. 딱 그날 공포해 버리면은 그날을 양도 시기로 보겠다는 거예요. 하여튼 돈 빨리 받으려고 지금 막 그래요, 그죠? 자 다음에 장기에 장기 할부로 이제 물건을 파는 경우도 있고, 물론 장기 할부로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양쪽 다 쓰기 뭐하니까 이쪽만 쓸게요. 장기 할부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처음에 계약금은 2021년도에 지급을 했는데 자 마지막 잔금은 2023년도에 잔금을 치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있을 수가 있겠죠. 연부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냥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과세관청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지금 돈을 빨리 받으려고 하는 거죠, 가급적. 양도시기 그러니까 취득 시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양도 시기는 하루라도 빨리 지금 양도 시기가 도래해서 돈 빨리 받고자 하는 게 원칙이에요. 지금 이게 그겁니다. 둘 중에 빠른 날. 이것도 하도 잔금을 안 받으니까 이날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얘 보세요. 계약은 이때 했는데 아니 계약금 이때면 잔금도 한 2달이면 받으면 되지 웬 갑자기 무슨 1년 2년 이때 잔금 난 그럼 이때 양도세 들어와야 돼? 아니 난 그 꼴은 못 봐라고 하는 거예요. 요것도 그래서 세 개 중에 빠른 날로 하기로 했습니다. 자 물건을 인도한 날. 계약금이나 중도금밖에 안 받았지만은 실질적으로 물건을 인도해 줬다. 자, 그다음에 사용 수익일. 아직 물건은 안 건너졌는데 살 사람한테 들어와 쓰세요 그냥라고 한 거예요. 사용 수익일. 등기일. 네. 세 개 중에 빠른 날이에요. 인도일, 사용 수익일, 등기일입니다. 세 개 중에 빠른 날. 이 특징이 뭐냐면 아직까지 돈을 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너는 양도로 봐서 양도세 빨리 신고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박이죠? 돕니다. 자, 우리 요거는 좀 어렵죠? 요건 좀 이렇게 보세요. 근데 우리 인사동 가보세요. 인사동 옆에 뭐 있어요, 우리? 탑골공원. 그죠? 탑골공원 하면 요즘 할아버지들 요즘 안 계시지만 뭐 두고 있습니까? 장기 두고 있죠. 그래서 탑골공원 장기는 인사등이라서 인사등. 인사등. 인사동 옆에 가면 탑골공원이 있는데 거기 할아버지들이 장기 두고 있다. 장기 할부는 인사등이다. 인사등. 자 일단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취득 시기, 이 양도 시기에 대해서 한번 조금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교재로 좀 보도록 할게요. 교재. 자 535페이지 보시면 535. 자 1번에 매매 등의 일반적인 경우가 나옵니다. 취득이든 양도든 간의 원칙은 대금 청산일로 합니다. 그 표에 나와 있죠. 근데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 청산일보다 먼저 등기한 경우에는 언제로 봐요? 등기 접수일로 보겠다. 대금 청산일과 등기일 중에서 빠른 날인데 불분명하다 이런 경우에도 대금 청산일이 아닌 등기일로 갑니다. 자 밑에 사례 볼게요. 사례. 매매에 의한 양도입니다. 이거는 내가 돈 받고 파는 입장이에요. 사는 입장이 아닙니다. 이건 4월 1일 날 계약을 했고 535페이지입니다. 4월 30날 계약서에 나와 있는 잔금을 이때 받기로 했는데 정말로 내가 돈 받은 날은 5월 10일 날, 이전 등기한 날은 5월 15일이에요. 양도 시기가 언제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양도세 때는요. 계약서란 말은 그냥 아예 지워도 관계없습니다. 이건 지워도. 그럼 결국 언제 3번과 4번 중에 빠른 날이죠. 그럼 언제가 돼요? 3번. 그렇죠? 3번. 자 밑에도 똑같습니다. 계약서란 말을 지우게 되면은 등기 접수일과 대금 청산일 중에서 빠른 날이니까 3번, 4번 중에 빠른 5월 10날이 될 겁니다. 그렇죠? 요거 이해하셨죠? 양도세 때는 절대로 계약서 같은 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아예 그냥 무시해도 괜찮아요. 자 그다음에 기타 보시면 장기 할부 조건의 매매입니다. 언제? 인사등, 인도일, 사용수익일, 등기 접수일 요거 중에서 빠른 날. 돈 다 안 받았어도 요 세 개 중에 먼저 도래하는 거 있으면 그때를 양도 시기로 봐서 나는 모르겠고 일단 빨리 신고해라. 좋은 말로 할 때 이거예요. 그렇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과세관청의 목적은 뭐다? 가급적 빨리 세금을 걷는 게 목적입니다. 이건. 자 수용된 경우입니다. 대금 청산일과 등기 접수일 여기까지만 두면 좀 뭐하니까 뭐를 거기 동그라미 수용 개시일 중에서 빠른 날이에요. 절대로 수용이 완료가 된 날이 아닙니다. 자 단
소유권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입니다. 이게 막 사람들이 안 받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막 소송이 붙었어요. 아니 몰라, 이거 그냥 공탁해도 되니까 가져가시든 마시든 맘대로 하세요. 이런 경우 있죠. 자, 이런 경우는 절대로 거기다가 공탁일 아닙니다. 판결 확정이래요. 소송 판결 확정일. 옆에 공탁일 X 쓰세요. 공탁일 X. 판결 확정일. 자,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해당 자산의 대금 청산일까지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인데, 자, 이건 정말 그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저희 사무실에 옛날에 이제 근무하던 그 직원, 이제 그 실장님이 계시나, 지금은 근무 안 하세요. 이제 저희 사무실 옆에 아파트 신축 현장이 있는데 바로 옆은 아니고 좀 근처입니다. 거기가 원래 입주 예정이 언제냐면 2017년이었어요. 17년. 그래서 2016년도 말에 저희 사무실로 이제 지원을 한 겁니다. 경력 직원 이제 뽑을 때. 아니 서울 거기 사시는데 왜 여기 오셨어요? 그랬더니 아 잠깐만 불편하면 여기 이제 17년도에 들어오니까 여기에 와서 이제 사무실 가까이 다닐 수 있어서 여기 하고 싶대. 그래서 그래요? 오케이 했죠. 그럼 이제 지금 아직까지도 땅 팔고 있어요. 무려 4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공사의 기미가 안 보여요. 잔금까지 치르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제가 그때 언뜻 듣기로는 어디 뭐 중동 한 중간까지 돈 줬나 그러고서 나서는 이제 안 준 거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다 줬다고 한번 해볼게요. 2017년도에 그 당시에 만약에 잔금을 치른 겁니다. 자, 그리고 완공된 거는 정작 2022년도에 이때 이제 완공됐다라고 할게요. 그리고 꼴도 보기 싫어서 2023년도에 양도를 했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러면 양도식이 이때잖아요. 그럼 취득 시기를 일반적인 유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 취득 시기를 대금 청산일과 등기일, 대금 청산한 건 이때 다 줬는데 그럼 난 이때로 봐서 보유 기간 자체를 이렇게 볼 거냐 아니면 이때로 볼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맞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게 맞다는 거예요. 아니 잔금을 치르고 등기 친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목적물이 있었을 때 얘기하는 거지, 아예 목적물이 완성이 안 되는데 돈만 주면 뭐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날로 보는 게 아니라 목적물이 완공된, 그래서 졸지에 단기 양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해당 자산에 그래서 대금 청산일까지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으면 언제로 가겠다? 완성 또는 확정된 날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실장님은 그만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지날 때마다 아직까지 내가 마음이 아파요. 그냥 지금은 그냥 광활한 그냥 땅이에요. 그냥 놀리고 있는 땅이 돼버렸어 그냥. 그래서 이제는 짓는 것 같지도 않더라. 가끔 보면 이제 뭐 땅도 파기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뭐 아예 그냥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약간 좀 그래요. 자, 이제 안타까운 거는 그 사람만 물린 게 아니라 제 친구도 한 명 거기 물려 있고 저도 넣을 뻔했다는 거. 문제는 넣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거죠. 예. 자, 점유시효 취득자산의 취득식입니다. 점유 개시일, 우리 취득세 때는 언제였어요? 시효 완성일이었죠.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가건설하는 건축물의 경우입니다. 자, 원칙은 사용승인서, 교부일, 지방세에선 사용승인서를 내준 날이라고 나오지만 얘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근데 예외 보시면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을 한다든지 임시로 사용승인을 받으면 그날이 될 거예요. 사실상 사용일. 근데 무허가 있는 경우에는 종종 출제가 됩니다. 무허가 건축물을 팔았다. 그때 취득 시기는 사실상 사용일이 될 거예요. 사용승인서를 못 받았기 때문에. 자, 밑에 상속 및 증여자산의 취득식입니다. 상속은 상속기시일 깔끔해요. 근데 증여, 이것도 취득세하고 차이가 있죠. 취득세는 증여 계약일과 등기일 중에서 빠른 날이었는데 얘는 그냥 무조건 증여를 받은 날. 여기서 말하는 증여를 받은 날은 등기일이다. 등기일. 그렇죠. 등기일이에요. 자, 그 밑에 우리 아까 환지 처분받은 토지의 취득식이 있었잖아요. 아까 97년도에 대방동 1번지를 취득을 했고 2020년에 환지가 발생했다. 그러면 취득 시기는 환지 전 토지 17번지 취득한 게 아니라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이고, 면적의 증감 부분에 있어서는 뭐라고 했어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그렇죠. 오케이, 다음 날. 환지 처분 공고일이 아니라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밑에 나와 있는 취득 시기가 불분명한 경우는요, 이거 부동산인 경우보다 주식인 경우가 많아요. 주식.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돈 날 때마다 뭐 2주도 사고 5주도 사고 10주도 샀어요. 그리고 100주를 만든 겁니다. 그 중에 내가 이제 10주를 판 거예요. 아니 근데 번호표를 붙여온 게 아니다 보니까 내가 이거를 도대체 어떤 걸 팔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그냥 선입선출법으로 먼저 산 거를 먼저 판 걸로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선입선출법이 잘 시행되고 있는 게 주변에 지금 어디가 있어요? 편의점. 우유 보면은 왜 그 일자가 얼마 안 남은 걸 먼저 앞쪽으로 꺼내놓잖아요. 그럼 그걸 집어가야 되는데 우린 그걸 집어가요? 네, 그렇죠. 저 뒤에 봐서 이제 이렇게 됐으면 그걸 집어가지. 그게 문제죠. 입장에서는 선입선출법을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저 뒤에 꺼내고 막 이랬잖아요. 후입선출법으로. 그렇죠?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취득 시기 됐고 원인 무효 무효에서에 따른 자산의 취득 시기죠. 자, 이게 약간 이제 그거였잖아요. 나는 어떤 땅을 1997년도에 샀어요. 자, 그리고 언제 팔았냐면 2010년도에 이때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사기를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소송 결과 2015년도에 다시 소유권이 이제 환원이 됐어요. 5년간의 장기간. 그리고 이제 2017년도에 이때 다시 이제 양도를 한 겁니다. 그러면 양도 시기는 2017년인데 취득 시기를 한번 갔다 온 이날 취득 시기로 한 건지 아니면 이날로 할 건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 뭐가 맞다? 이 맞다는 거예요. 이때는 아무것도 없던 걸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자, 그래서 매매 원인 무효에서에 따른 자산의 취득 시기는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이 된다는 겁니다. 예. 자, 밑에 별표. 취득시기 의제입니다.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자, 무조건 뭘로 보겠다. 1985년도 1월 1일 날 취득한 걸로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좀 주의하셔야 돼요. 요거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땅을 언제 샀냐면 1978년도에 샀어요. 1978년도 만약에 이제 10월 6일 날 요거를 이제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 자, 그리고 언제 팔았냐면 요건 2021년도 지금 11월 만약에 뭐 30날 요때 이제 양도를 했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78년도에 산 거를 계약서를 가지고 있을까요? 근데 이걸 가끔 가져오시는 무서운 분들이 가끔 계세요. 진짜 그 무슨 갱지 같은데 거의 찢어질 것 같아. 한자로 막 써서 1978년 이거를 갖고 오신 분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때 취득가액이 얼마인 거면 한 100만 원.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100만 원도 꽤 큰 것 같아요. 이거를 지금 파는데 5억 원. 이거예요. 지금 될 수 있죠. 근데 이걸 5억이 100만 원이면 그냥 무시해도 되죠. 이거 전체가 양도 차익이에요. 이러면은 너무 크잖아요. 어찌 보면은 납세자들을 위한 것도 있어요. 이거 이전에는 이거는 취득했을 때 서류를 가지고 있을 리도 만무하거니와 갖고 있다 하더라도 너무 소액인 거예요. 그래서 납세자들을 위해서 자, 1985년도 1월 1일 전에 취득한 건 무조건 85년도 1월 1일 날 취득한 걸로 보겠다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것도 너무 옛날이에요. 이미 뭐 90몇 년도 같으면 10몇 년 전이니까 땡큐인데 벌써 그로부터 20몇 년이 흘렀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이제 한 2000년 정도로 땡겨야 되지 않는 건가 생각이 드는데 아마 그 시뮬레이션 다 돌려봤겠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조세 수입이 얼마가 준다라고 하는 게 그걸 함부로 못 해요. 뭐로 하나 줄이게 되면은 이게 주는 거에 대해서는 그게 너무 이제 뜨악하는 거죠, 이제. 자, 그러면 보세요. 78년도에 실제적으로 100만 원 주고 취득한 게 아니라 그냥 85년도에 1월 1일 날 취득한 걸로 보는데 이때 그러면 취득가액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양도는 딱 두 가지 아닙니까?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다. 취득가액이 얼마고 양도가액이 얼마다. 다음에 언제 사서 언제 팔았다인데 언제 팔았다 언제 샀다 됐어요. 양도가액도 5억이 있어요. 근데 얘가 없잖아요. 이거 쓰면 안 되냐? 사실 이게 아니잖아. 이 가격은 78년도의 가격인데. 그렇죠? 자, 이때는 여러분들의 감을 믿어보겠습니다. 우리 언제나 있는 가격이 뭐냐면은 땅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 맨날 발표하잖아요. 주택 같은 경우에도 주택 가격 맨날 발표하지 않습니까? 이게 땅이라고 할게요. 지금 현재는 얘는 자 2억 원. 개별 공시지가가 2억이에요. 이 당시에 얼마인가 봤더니 5천만 원이었어요. 공시지가가. 자, 취득가액이 얼마일까라고 하는 건데 내가 하필이면 예를 들어도 이렇게 들었을까? 4억이라고 할게. 오케이. 자, 취득가액 얼마일까요? 여러분들 감을 믿어볼게요. 1억. 그렇죠. 오, 어떻게 보셨어? 어떻게 알았어요? 나 근데 어떻게 왜 이러게? 맞아요. 자, 이걸 뭐라고 하냐? 환산 취득가액으로 말하는 환산 취득가액. 환산 취득가액은 이거 이제 그 취득가액 자체가 너무 불분명하다. 근데 이런 옛날 건 있지만 이날 시점에서 뭐 할 수가 없으면은 항상 그 당시에 정해져 있는 기준시가를 봅니다. 알고 보니까 4배가 올랐죠. 그럼 거꾸로 환산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4분의 1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환산하는 걸 환산 취득가액이라고 해요. 졸지에 요거 100만 원 취득가액 인정받을 거를 이때 1억이 된 거 아닙니까? 납세자한테 어떤 거예요? 유리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 계산을 해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취득가액 항상 상담할 때 그래. 얼마 팔렸어요? 4억에 팔았대. 취득가액은요? 취득가액은 모르죠. 그러면은 대충 봐요. 한번 거기 검색해 본 다음에 이때하고 한 4배쯤 올랐으면 거꾸로 역산해서 그쯤 됩니다라고 얼추 계산을 해드려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강원도에 있는 산골 이런 데들은 85년도 이거나 2021년도나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때나 그때나 똑같이 평당 10,000원이야. 그런 경우에는 이때 팔았다 하면 양도세가 거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실질적으로는 더 올랐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환산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자, 85년도 1월 1일 날 취득한 걸로 간주를 합니다. 자, 근데 가끔 이건 나중에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이때 만약에 그러면 우리 지금 취득하는 거는 돈 주고 사는 것만 해당되는 거 아니라고 했죠. 취득은 여러분 취득 보세요. 이건 취득은 돈 주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79년도에 10월 26일 날 돌아가신 거예요. 총 맞고 돌아가셨어요. 이때 만약에. 자, 그럼 돌아가셨으면은 그럼 이때도 지금 취득 시기가 85년도 이전에 취득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것도 이때로 갈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돈 주고 산 것만 이때로 환산을 할지 상속이나 증여인 경우에도 일로 하는 건지 이거죠. 뭐가 맞을까요? 그렇죠. 다 이거 무조건. 하여튼 원인 관계없이 이전에 유상이든 무상이든 뭐든 취득했다. 무조건 85년도 1월 1일 날로 가시면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85년일까? 그거 참 그래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85년도 이제 너무 옛날이죠. 그렇죠? 이 중에 85년도에 안 계셨던 분도 계시지 않으세요? 많이 이제? 네, 많이 계실 거예요. 아마도. 그렇죠. 자,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취득 시기 볼게요. 그래서 자, 이번 시간에 알아봤던 건 이게 끝난다는 게 아닙니다. 자, 이제 취득 시기, 양도 시기, 취득세 때는 얘만 정해놨었고 사실은 아닌 말로 얘는 유상이냐 무상이냐 등등의 세율이 똑같기 때문에 가산세에만 영향을 미쳤는데 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유 기간이 달라지면 세율과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를 명확히 정해놨고 기본적으로 유상으로 취득하고 유상으로 하는 경우가 제일 많을 겁니다. 그때는 뭘 안 쓴다? 계약서를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무조건 대금 청산일과 등기일 중에서 빠른 날. 하지만 모호하다 이런 경우에는 등기일 쪽으로 갔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취득이란 조금 다른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이거 특히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양도에서는 특이한 게 수용이다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수용 개시일이 하나가 더 들어갔고 공탁인 경우에는 공탁일이었어요. 소송 판결 확정일이에요. 소송 판결 확정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장기는 인사등이다. 그렇죠? 인사동 옆에 탁불공원의 할아버지들이 장기 두고 있다. 인도일, 사용수익일, 등기 접수일. 자, 그 다음에 요거 85년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건 무조건 언제로 봐요? 85년도 1월 1일 날 취득한 걸로 보겠다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537페이지에 나와 있는 국내자산 양도소득세의 계산 구조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볼게요. 자,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계산 구조를 보시면서 지금 내가 공부하는 건 이 계산 구조 중에 어디에 속하고 있는 건가라고 하는 걸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아요. 근데 이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쭉 하시다 보면 내가 지금 이걸 뭘 어디를 하고 있는 거고 이게 뭐지? 라고 헷갈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 구조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우리 지금까지 세금 계산할 때 항상 어떻게 했어요?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이었죠. 얘는 근데 과세표준까지 가기가 좀 험난해요. 이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취득세는 당신이 그냥 취득한 가격에 대해서 세율을 곱하면 됐어요. 재산세 같은 경우에도 당신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하면 그냥 끝났어요. 양도는 그게 아니라 네가 판 가격도 중요하지만 그중에서 상가격 같은 게 있지 않나 그거를 다 빼주고 보유 기간에 따라서 조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깔끔하게 과세 표준이 그냥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무지하게 복잡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취지를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아까 과세할 때 5억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아니라 1억에 주고 사서 5억에 팔았으면 4억에 대해서 과세한다라고 했죠. 자, 그걸 양도차익이라고 하는데 양도차익을 구할 때는 자, 먼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을 합니다. 여기까지 빼게 되면은 양도차익이에요. 자, 양도차익이에요. 차익.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필요경비 볼게요. 어떤 지금 저기를 예를 들어서 취득한 게 자, 2005년도라고 할게요. 2005년도에 그 당시에 이렇게 해서 1억 원에 매입을 했다라고 하겠습니다. 취득을. 그럼 우리 이제 이거 그냥 아파트라고 할게요. 아파트 살 때 1억 주고 사면은 1억만 딱 있으면 돼요? 뭐 더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죠. 취득세. 오케이. 취득세 들어갑니다. 취득세. 자, 또 수수료 같은 게 들어가죠. 수수료. 중개 수수료도 들어가고 법무사 비용 같은 것도 들어가고 이런 게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거는 취득과 관련된 부대 비용이죠. 내가 아파트를 취득을 안 했으면은 이런 거는 뭐하러 물어요. 그럴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이 취득이 완료된 시점까지 들어간 거는 다 빼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름하여 취득가액을 빼주는데 이때 취득가액에는 취득과 관련된 부대 비용까지 같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취득세, 그다음에 법무사 수수료, 중개 수수료, 그다음에 나중에 되면 무슨 뭐 국민주택 채권에 대한 매각차소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취득 때문에 들어간 비용이니 그럼 어차피 취득에 들어간 비용을 다 포함시켜서 다 빼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논리적으로 맞죠? 나중에 되면요. 이게 어떤 게 들어가고 어떤 게 안 들어가냐 이 문제도 나와요 시험에.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취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언제 팔았냐면 2021년도에 양도를 했어요. 그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도 이 아파트에 대해서 뭔가 들어간 게 있지 않을까요? 그죠? 자, 뭐가 들어가요? 매해 재산세를 냈을 거고, 그죠? 자, 그 다음에 가끔 이런 거 고장 나가지고 좀 고치기도 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빼줄까 아닐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안 빼주죠. 그렇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아파트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갑자기 샤시 공사를 하고 베란다 확장 공사를 하고 그랬어요. 이런 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어떤 느낌이에요? 고장나서 고치는, 그러니까 이 정도의 그 수준의 아파트인데 여기서 이제 현상 유지 개념이다. 이런 경우에는 안 빼주지만 뭔가 업그레이드 됐다. 이런 경우는 뺀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자본적 지출이라고 해요. 자본적 지출. 지출은 지출인데 뭐가 이게 재산이 되는 지출이라는 겁니다. 재산이 되는. 원래 아파트가 좀 쭈글쭈글했었는데 여기 이제 리모델링 공사했다든지 아니면 샤시 공사를 했다든지 방확장 공사했다든지 이런 거는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이 뭔가 좀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자 내용적인 연수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빼줘요. 근데 그냥 뭐 도배장판을 했다, 뭐 유리창을 갈았다, 뭐 문고리를 갈았다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자본적 지출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추가적으로 차감을 해줍니다. 이건. 자, 그리고 이번에 양도할 때 우리 양도할 때도 돈 들어가지 않아요? 양도할 때 뭐 들어가죠? 돈? 아파트 팔면? 중개수수료 들어가죠. 그렇죠. 오케이, 중개수수료 가장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양도 비용이라고 말을 합니다. 양도 비용. 자, 이 세 가지를 다 빼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취득가액과 부대 비용,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지출한 자본적 지출에 이번에 양도할 때 들어간 양도 비용 세 가지를 다 빼줘요. 그게 논리적으로 맞죠. 내가 이거를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다가 팔았을 때 그때 소요된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다 빼주고 내가 순수하게 남은 금액이 얼마인가 여기에 대해서 과세하겠다는 게 양도소득세예요. 그래서 요거를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은 취자양이라고 외우는 분도 있어요. 취자양. 취자양인데 굳이 뭐 이런까지 외워야 될까 싶기도 합니다. 약간 중국식 이름 같아요. 취자양. 그죠? 취자양.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 양도비용. 근데 기본적인 개념은 매입가액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부대비용, 취득과 관련된 거 보유하고 있을 때는 수익적, 그건 이제 수익적 지출이라고 해요. 이거는 그냥 들어가는 거는 자 수익적 지출 말고 이거는 자본적 지출, 뭔가 돈이 되고 내는 연수가 늘어나는 것들. 이건 나중에 기본 과정 때 한번 어떤 게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지 좀 배우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이번에 들어간 양도비용 이렇게까지 빼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중개사님들한테도 되게 많이 물어볼걸요. 이거 양도할 때 이건 뺄 수 있어요. 막 나중에 양도세 신고하러 보면요. 막 이만한 무슨 가방에 들고 오세요. 이상 영수증들만. 그래서 어떤 걸 빼주는지 뭐 일단 두고 가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근데 막상 보면 별거 없어요. 뺄게. 거의 그래요. 이제는 다 그냥 가져가세요라고 하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양도 차익. 됐죠? 가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양도가액은 5억 원인데 얘를 다 합쳐봤더니 5억 5천이에요. 그럼 양도 차익이 아니라 양도차 손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양도차손. 양도차손이 발생하면 세금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신고 안 해도 되죠? 안 해도 돼요? 에듀윌 유료회원으로 가입을 했더니 친구 추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내가 손해보고 팔았다고 하는 거를 신고 안 하면 과세관청이 어떻게 합니까? 신고해줘야겠죠. 그렇죠. 당연히. 그래서 항상 양도소득세는 손해를 봤던 뭐든 간에 신고는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알지 과세관청이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셔야 돼요. 이게 이제 양도차익이에요. 오케이.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과세하는 거 과세하고 싶은데 아까 우리 말했듯이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사서 20년 보유한 사람하고 작년에 사서 올해 판 사람하고 똑같이 세금을 매기면 안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아까 빼주는 게 뭐라고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이제 2단계에서 빼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 보유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 특별하게 빼준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예요. 네, 특별공제입니다. 자, 근데 이것도 실무상으로는 장특공 이렇게 말해요. 장특공. 장기 보유 특별공제. 자, 여기까지 빼게 되면은 우리 세법상 순이익 뭐라고 했죠? 세법상 순이익 아까? 소득금액 그쵸? 이거는 뭐를 통한? 양도를 통한. 이게 양도소득금액이에요. 자, 양도 소득금액입니다. 여기까지 하게 되면은 양도소득금액이에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보유한 게 한 1년 6개월 보유하고 팔았어요. 그럼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 되죠. 그러면 양도차익 자체가 그냥 양도소득금액이에요. 근데 내가 보유한 게 한 20년 보유했다. 그랬더니 여기 뭐 한 40% 빼주더라. 자, 그러면은 양도차익에서 40% 빼고 요거 소득금액을 구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해야만 진정한 이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오랜 기간 동안에 2억 남긴 사람하고 짧은 기간 2억 남긴 사람하고 같이 취급당하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 해야만 진정한 이득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소득금액이 나왔어요. 우리 세액에서 빼면 세액공제, 소득금액에서 빼면 소득공제라고 했죠.
언뜻 지나가는 말로 했어요 한번. 세액에서 빼면 세액공제고 소득금액에서 빼면 소득공제입니다. 그럼 얘도 양도소득금액에서 빼니까 양도소득공제죠. 근데 중간에 단어가 하나 더 들어가요. 양도소득 기본공제예요. 이거는 원래는 양도소득에 대한 공제가 맞는데 기본자가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자, 양도소득에 대한 기본공제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빼야만 요게 이제 과세표준이에요. 와,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기가 생각보다 험난해요. 험난해요. 근데 기본적인 개념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내가 이 양도를 통해서 순수하게 남긴 금액이 얼마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남은 금액인데 요거 자체가 양도소득 금액이 될 수도 있지만은 이 사람은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서 얻은 거기 때문에 요거 추가적으로 하나 더 빼줘야 되고 소득 금액에서 그래도 좀 안 하고 좀 미안하니까 소득공제 하나 정도 더 넣읍시다. 금액이 크진 않아요. 여기까지 해야만 과세표준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세표준 나오면 이제 세율이 나오겠죠. 자, 하면 뭐예요? 산출세액이죠, 뭐. 오케이. 네, 산출세액입니다. 그럼 세액 나왔으면 그 다음에 뭘 빼겠어요? 세액공제, 그렇죠, 세액공제. 근데 일단은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요거 외울 때 우리 아까 취자양 외웠잖아요. 요것도 외우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 뭐 그냥 들어보시고 좋다 그러면 하시고 아니면 그냥 내가 한 대로 그냥 양도 차익에서 이렇게 빼도 이렇게 논리적으로 외우시고 그래요. 자, 이제 사람 중에 양피리가 있어요. 양피리. 예, 용피리가 양피리예요. 예, 양피리가 양장을 배우기 위해서. 양장이 뭔가 양장. 양복 그 양장이죠, 그렇죠? 우리 용피리가 양피리. 양피리가 양장을 위해서 이제 실업계 고등학교를 가는데 거기에는 양복과가 있어요. 근데 양복과가 아니라 양본과가 있습니다. 양본과. 그래서요. 양피리가 양장을 배우기 위해서 양본과에 들어갔다. 양본과에. 저희 사무실 옆에도 맞춤 양봉집이 하나가 있는데 나는 거기에 손님이 있는 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분 어떻게 먹고 살까 싶어. 그냥. 그래서 추정컨대 그냥 건물주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취미 삼아 하고 계시는. 그죠? 그 사장님 항상 와이셔츠에 양복을 입고 있는데 항상 맨날 TV 보고 계세요. 이렇게. 한 번도 없어서 나라도 한번 맞춰줘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렇죠? 자, 조양필. 그렇죠? 양필이가 양장을 배우기 위해서 어디로 갔다? 양본과로 들어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양본과. 자, 그래서 이 계산 구조는 일단 무조건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지금 공부하는 게 어디에 속하는구나라고 하는 걸 아셔야 되는데 이것만으로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양도소득 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나온다니까 지문에. 이 계산 구조를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이것만 갖고 물어보는 것도 많이 나오니까 좀 아셔야 되고. 자, 요거는 일단 미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없는 특이한 경우거든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 양도소득에 대한 기본공제. 나머지 것들을 일단 자세하게 알아볼 거고 이 두 가지만 있는 특이한 제도예요. 자, 장기 보유 특별공제. 얘는요. 토지, 건물, 자, 그다음에 입주권.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만 해줘요. 토지, 건물, 입주권. 이 세 가지에 대해서만 해줍니다. 우리 아까 양도소득세 대상이 토지, 건물만 있었어요? 아니죠. 웬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뭐 골프회원권, 특정 주식 A, B, 영어권, 이주권 엄청 많았잖아요. 그걸 다 해주는 게 아니라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요 세 가지에 대해서만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줍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하려면 보유기간을 정확히 계산을 해야 되죠. 그나마 보유기간에 대해서 신빙성이 있는 게 뭐예요? 등본이죠. 어쩔 수 없이 등본밖에 없잖아요. 근데 나머지는 등본 같은 게 없다는 거예요. 부동산에 대해서만 등본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만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토지 건물에 대해서만. 자, 우리 아까 몇 년 이상 보유해야 됐어요, 우기야? 네, 3년 이상 보유해야 됩니다. 3년 이상. 2년 11개월 하고 팔았다. 안 됩니다. 네, 3년 이상. 3년 이상. 자, 얼마나 해주냐면요. 보유기간 곱하기 자 2%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5년 보유하고 팔았어요. 그럼 5년 곱하기 2 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10%. 10%. 그럼 10%가 무슨 뜻이냐면 양도 차익이 1억 원이잖아요. 양도 차익의 10%면 얼마예요? 1,000만 원만큼을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빼주겠다는 거예요. 자, 내가 만약에 한 13년 보유했어요. 자, 14년 보유하기 곱하기 2하면 얼마예요? 26%. 그럼 양도 차익이 1억 원이었으면 2,600만 원을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빼주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오래 보유하면 되겠네. 그렇죠? 그럼 한 50년 보유하면 100%겠네요? 아니죠. 자, 한도가 30%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문제예요. 한도가. 그럼 결국은 15년 이상 보유하면 15년이나 20년이나 30년이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결국은 30%.
자, 나중에 나오겠지만요. 요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최대 80%까지 가능하게 해요. 근데 그건 좀 어려운 얘기니까 그건 나중에 하시자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3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되고 보유 년수 곱하기 2%에서 최대 30%까지 빼준다.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미등기는 빼줄까요? 안 빼줄까요? 안 빼줍니다. 얘는 괘씸해서 안 빼주는 것도 있고 미등기면은 이거 계산을 못해요. 보유기간을. 아니 등본에 나와 있는 보유기간으로 해야 되는데 미등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국외부동산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것도 안 돼요. 국외는요, 등기제도라고 하는 게 있는 나라도 있고 없는 나라도 있어요. 내가 주장하는 거죠. 내가 스리랑카에 내가 홍차밭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내가 30년 보유했대. 뭘로? 근데 등기제도가 없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국외부동산은 아무리 많이 보유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오랜 기간 가지고 있으면은 양도 차익에서 일정한 퍼센테이지만큼 빼주는 건데 최소한 3년 이상 보유해야 되고 보유년수 곱하기 2%를 곱한 것만큼을 30% 한도로 빼줍니다. 근데 우리 등기제도를 기반으로 빼주는 거기 때문에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만 차감을 해주고요. 미등기 안 되고 그다음에 국외자산도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알아도 사실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부분 아신 겁니다. 이거는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양도소득 기본공제 볼게요. 양도소득에 대한 기본공제는요. 그냥 모든 자산에 대해서 다 해줘요. 모든 자산. 자, 단 자산별로 해주는 게 아니라 소득별로 해줍니다. 자,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까 자 1그룹은 아까 이제 부동산 등이라고 했죠. 부동산 등. 자, 우리 2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식이라고 했었고, 자, 3그룹은 파생 상품이라고 했었고, 4그룹은 이제 신탁의 이익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저기서 이제 자산별로 해준다라고 하는 거는 얼마씩 해주냐면은 1년에 연간 250만 원이에요. 아이고, 엄청 해주죠? 250만 원. 자, 이거 전체 1년에 250. 이거 전체 1년에 250. 이거 전체 1년에 250이에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나는 나머지는 판 게 없고요. 올해 토지를 하나 팔았고 그다음에 이제 주택을 하나 팔았고 건물을 하나 팔았잖아요. 그럼 각각 250이 아니라 이거 1년에 전체에서 그냥 250만 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큰 영향 없죠? 영향 없어요. 1년에 250 해주든 안 해주든 큰 영향 없습니다. 이게. 이것도 언제적 250인지 몰라요. 이거 제가 보기에는 한 1,000만 원을 올려도 될 것 같은데 250만 원이 좀 너무하죠. 그렇죠? 절대 자산별로 아니라 뭐다? 소득별로. 소득별 혹은 그룹별이에요. 그룹별.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또 치사하게 나 뭐부터 빼냐, 뭐 금액 얼마 되는 것도 아닌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재미삼아 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이제 양도세 신고할 때 한 10% 뺐어야 되는데 깜빡이도 내가 안 뺀 거예요. 이런 과세관청에서 미리 연락이 올까 안 올까요? 안 옵니다. 절대로 안 와요. 내가 근데 10%만 빼야 되는데 모르고 20% 뺐다 이러면요. 기가 막히게 연락 옵니다. 그렇죠?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안 좋은 인식을 심어주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분은 그분들대로 해야 될 일인데 그러면 잘못된 것도 이렇게 연락해 줘야 되는데 굳이 이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크게 그렇게 해도 안 하는 게 좀 문제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얘는 미등기 될까 안 될까? 이건요. 미등기 안 돼요. 오케이. 네, 이건 미등기 안 됩니다. 자, 국외부동산 될까요 안 될까요? 얘는 국외부동산 돼요. 이게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가 좀 많이 나와요. 자, 그리고 얘는 보유 기간이랑 관계 없이 해줍니다. 오늘 사서 내일 팔아도 해줘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그냥 미리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가 참 많이 나오다 보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그 다음에 양도소득에 대한 기본공제 문제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모든 세금은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해서 산출세액인데 취득세는 그냥 깔끔하게 취득한 가격, 재산세나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보유하는 가격이 별로 없지 않았었는데 얘는 그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네가 얼마 남겼니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 남겼니 플러스 얼마 동안 보유했니.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양도차익 전체에 대해서 세율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장특공과 기본공제다라고 하는 독특한 제도가 있었다. 그래서 이걸 외울 때는 용필이가 아니라 양필이가 양장을 비하기 위해서 양본과에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순서를 외우시면 조금 나을 것 같습니다. 됐죠? 되나요? 자, 여기까지 나온 내용이 뭐냐면은 537페이지에 나와 있는 5번 국내자산 양도소득세의 계산 구조에 대해서 배웠던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매우 중요해요. 자, 이제 분위기가 여기서 끝날 것 같은데 이제 안타깝게 오늘 조금 더 길게 해야 돼요, 여러분. 죄송해요. 좀 시간이 좀 넘어간다 하더라도 좀 참아주세요.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뭘 할 거냐면 이거 할 거야, 이거.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겁니다.
자, 나중에 우리 기본 과정이나 심화 과정을 간다 하더라도 밑에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기본공제에 대한 내용은 지금 이 설명에서 뭐 크게 뭐 많이 벗어나지 않아요. 장특공에서 이제 특이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것 빼고는 그럼 전부 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 중에서 어떤 걸 빼줄 수 있고 어떤 걸 빼줄 수 없느냐, 이게 이제 기본 과정에 가면 나올 건데 그게 또 취득세 때하고 또 차이가 있어요 또. 그러니까 이걸 좀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지금은 거기까지 가면 너무 좀 마음이 좀 슬프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구하는 것만 좀 보도록 하시자고요, 그렇죠?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할 겁니다.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원칙. 그럼 예외도 있냐? 네, 예외는 특례사항은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할 거고, 자 이제 저기까지만 설명하면 됩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보기엔 한 20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1시 10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벌써 겁나죠? 계산 문제입니다. 자, 양도 차익을 구할 때는 이제 이걸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자, 먼저 우리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뺍니다. 자, 그다음에 뭘 빼냐면 자본적 지출과 양도 비용을 빼야 되죠. 자, 저걸 그냥 퉁쳐서 우리 자 기타 필요경비라고 말을 해요. 그냥 기타 필요경비. 중요한 건 취득가액이 중요하지 요거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하고 양도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타 필요경비. 여기까지 빼야만 이제 자 양도 차익이에요. 차익. 자, 지금 현재는요. 무조건 양도가액도 실제가액으로 신고를 해야 되고 취득가액도 네가 얼마 주고 샀는지 실제가액으로 신고해야 되고 기타 필요경비 들어간 것도 실제 지출된 금액을 증빙을 잘 첨부해서 신고해야 됩니다. 지금은요. 아니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야? 너무나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요게 옛날에 그 2007년도 이전만 하더라도 제가 옛날에 세무사 시험을 처음 준비했던 게 2005년도였어요. 그 2007년도 합격을 했는데 2005년도만 하더라도 내가 아는 상식은 아니 분명히 땅이나 집을 팔게 되면은 실제 상가격과 실제 그것을 차이에서 신고하는 게 아닌가 이거였는데 2007년도 이전에는요. 내가 만약에 아파트를 팔아요. 12억에 팔았잖아요. 그러면 양도가액을 12억이라고 신고하는 게 아니라 팔 당시에 요 아파트의 공동주택 가격이 얼마인 걸 봅니다. 그게 만약에 8억이었다. 그럼 양도가액 8억을 신고했어요. 그때만 해도 그랬어요. 2007년도. 정말 아름다운 시절이었죠. 그때 이랬어요. 이때. 그러니까 양도세가 부담이 생각보다 적었는데 갑자기 이게 2007년도부터 실거래가 신고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거래가액을 등본상에 매매거래가액을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엔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2007년도 이전 같은 경우에는 기준시가 신고가 원칙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무조건 실제예요. 이거는. 그리고 특히 이거를 인정받으려고 하면은 정상적인 증빙이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인테리어 했대. 그래요? 근데 증명은요. 무슨 이상한 간이형 수준 같은 거 막 끄네요. 그거 안 돼요. 이거 하려면 어떻게 세금 계산서를 받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결정하던 법에서 정해놓은 증빙을 잘 받던지 아니면 송금으로 쏴줬어야 돼요. 이거를 송금으로 쏴주게 되면 과세관청은요 그 사람이 이제 만약에 뭐 김갑동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분이 누구냐고 물어봐서 인테리어 업자다. 그러면은 김갑동 씨 사업자 등록증 가져오라고 하고 견적서라도 갖고 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인정할 수 있지. 하여튼 그거는 그래야 인정해요. 하여튼 이겁니다. 자, 두 번째. 양도세는 내가 신고하는 세금이에요. 과세관청에서 결정해서 보내는 세금이에요. 내가 신고해야 되죠. 근데 이 사람이 신고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럼 되는 게 아니라 신고하라고 몇 번 했는데 안 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가산세까지 더해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내가 계산해야 돼 이거를. 그죠? 내가 계산하는 것도 원칙도 이게 원칙이에요. 실제가 이게 맞으니까. 그럼 이제 고민합니다. 양도가액의 실거래가를 얘가 신고 안 했는데 어떻게 할 수 있지? 지금은 좋은 제도가 있구나. 자, 뭐를 떼봐요, 우리. 등기부. 등기부에 보니까 양도세 신고는 안 했는데 실거래가 신고한 거예요. 오케이. 그럼 그 가격을 실제가액으로 추정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등기부에 옛날에 산 가격이 있으면 실제가액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인정해 줄 거야, 안 해줄 거야? 그러면 안 해주는 거지. 지가 신고 안 했는데, 그렇죠? 이거는 요 가격으로 추정을 합니다. 오케이. 근데 신고도 안 해. 등기부 떼봐도 거기에 거래가액도 없어. 자, 그럼 어쩔 수 없이 툴툴거리면서 이제 그 다음 순서대로 갑니다. 항상 요 양도차익을 구할 때는 요 순서대로 정하는 거예요. 양도가액을 뭘로 할지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취득가액을 뭘로 할지 정하고 그 다음에 필요경비는 어떻게 할지 정하는 건데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이거 하려고 봤더니 신고 안 해. 등기부도 없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요. 그 다음 단계는 얘가 판 거랑 가장 비슷한 가격이 뭐가 있을까를 이제 고민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매매사례가라고 해요. 매매사례가.
예, 매매 사례가액이 있으면 요 매매 사례가액을 실거래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나는 101동 2501호에 사는데 2502호가 지난달에 팔린 거예요. 그게 만약에 6억에 팔렸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가격은 아니지만 최근에 사이즈나 위치가 비슷한 가격에 6억에 팔렸으면 얘도 비슷하지 않겠어? 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이건 정확한 가격이 아니죠. 그래도 엇비슷한 가격은 될 수 있죠. 그렇죠? 이걸 매매 사례가라고 합니다. 근데 실거래가 신고도 안 해. 등기부 떼봐도 없어. 이 동네에서는 아파트가 아니라 땅인데 10년 내에 판 땅 탕방기한 나밖에 없대. 그럼 이것도 못 써요. 자, 그럼 담당자는 고민을 하다가 이제 서장님한테 들어가는 거죠. 왜? 네, 서장님, 이거 지금 상황이 이런데 이거 우리 감정받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감정가액이 그 다음에는. 자, 우리 이제 감정가액이라고 하는 거는 자, 어느 이 사람이 원래 신고해줘야 될 그 부동산에 대해서 돈 내고서 감정받는 얘기예요. 이해가세요? 과세관청도 감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세금 부과하려고. 근데 그 전에 모 세무서장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한번 물어봤더니 그 세무서 자체에 이 감정과 관련돼서 예산이 떨어진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어지간히 이거는 요게 몇백 들여서 진짜 몇 억을 거둘 수 있다. 이러지 않으면 이걸 받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잖아요. 자,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비로소 이제 기준시가로 갑니다. 자, 우리 기준시가가 뭐다? 우리 시가 표준액, 공시가격 다 같은 말이에요. 땅 같은 경우에는 개별 공시지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 개별 주택 가격이나 공동 주택 가격이에요. 자, 문제는 뭐냐면 얘네 세 개는 가격이 비슷해요. 실거래가나 매매사례가나 감정가액은 더더군다나 이제 실거래가를 거의 반영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얘는요 차이가 있어요. 한 60에서 7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한 그룹이에요. 실거래가와 그의 친구들. 근데 기준시가는 결을 달리하는 거죠. 얘가 메이저리그면 얘는 마이너리그예요. 완전히 달라요.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 순서대로 먼저 쓰시면 됩니다. 실거래가 없으면은 매감기 순서대로 또 이것도 외워야 돼요. 매감기 순서예요. 매감기. 하지만 얘네들은 비슷한 가격, 실거래가와 그의 친구. 기준시가 얘는요. 아예 그냥 뭐 예. 신분이 달라. 신분이 아예 신분이. 매감기 순서대로 갑니다. 자, 두 번째. 자, 이제 하나 정했어요. 이 실거래가든 매매사례가든 감정가액이든 일단 정했어요. 두 번째 이제 취득가액으로 갑니다.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실제 거래가액은 없어요. 지금 현재 등본상에 보면 아직 신고를 안 한 거죠. 과세관청에서 결정하려고 보니까 매매 사례가가 있는 거예요. 주변에. 지난달에 2,500 이거 팔렸어요. 등본 떼보니까 얘는 또 나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쓸 수 있냐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있습니다. 어차피 얘네 세 개는 뭡니까? 실거래가와 그의 친구들 비슷하게 반영을 하니까 매매 사례가 양도가액은 있네. 취득가액은 없지만 등본 떼보니까 이게 나와 있네. 이거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자, 근데 이것도 없다. 똑같아요. 똑같은 순서. 매매 사례가. 네, 매매. 네, 사례가. 자, 그다음에 감정가 똑같아요. 네, 감정가에. 자, 요것도 없으면 이제 기준시가까지도 똑같습니다. 네, 그죠? 그래서 항상 양도가액을 먼저 결정하고 그다음에 취득가액을 결정하는데 실거래가부터 감정가액은 실거래가와 그의 친구들, 기준시가는 결을 달리하는 애들이니까 얘네들은 아웃 오브 안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됐죠?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흔히 나오는 이제 요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거래가액은 10억 원이라는 걸 알아요. 이번엔 내가 신고한 거, 내가 신고한 겁니다. 근데 취득가액을 너무 옛날 취득하다 보니까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지금 모르겠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거 일단 정했으니까 그 다음 단계 넘어가서 없네? 아니, 실제 취득가액도 모르는데 그 당시에 매매 사례가를 어떻게 알아요? 그 당시에 감정가 더 없죠. 근데 우리 항상 있는 건 뭐예요? 기준시가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죠. 고마우신 분들. 그래서 요거는 이제 1억 원 그 당시에. 지금 현재는 이제 5억 정도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오케이. 얘는 있고 그러면 이거 있으니까 이거 쓰게 되면 양도 차익이 지금 얼마예요? 9억이죠.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과세관청에서는 2단계까지 되면 아니 어차피 얘네들은 지금 그레이드가 다르다라고 했잖아요. 이걸 쓰게 되면 좀 문제가 있겠다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하나를 더 넣었어요. 자, 아까 우리 뭐였어요? 환산 취득가. 그렇죠. 오케이. 환산 취득가액이에요. 환산 취득가액입니다. 자, 이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취득가액만 환산을 하는 거지 양도가액을 환산하는 건 없어요.
대개 어떤 경우입니까? 취득가액 자체가 불분명하다. 아니면 너무 옛날이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그 당시의 걸로 환산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2단계입니다. 환산 취득가액 얼마예요? 2억. 그렇죠. 2억 맞아요. 자, 어떻게 알았다? 이 당시에 비해서 5배가 뛰었으니까 거꾸로 역산하면 얼마일 것이다? 2억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환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양도가액 10억, 그 다음에 요거 1억일 때 하는 거에 비해서는 양도가액 10억, 요거 2억으로 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납세자들을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리고 이 세 가지의 가격도 또 마찬가지, 네 가지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그래서 이것도 있는 먼저 순서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니 그럼 얘네들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요 환산 취득가액을 구하기 위한 거의 뭐 보조 수단 정도에 지나지 않고요. 가끔 가다가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 위로 못 올라가고 너는 너끼리만 놀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 부동산을 교환한 경우예요. 교환한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기준시가대로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 정리하면 양도가액을 정하고 취득가액을 정하고 얘를 정해야 되는데 먼저 양도가액을 먼저 정해야 됩니다. 실제가 원칙이지만 그게 없으면 매감기 순서. 자, 취득가액도 실제가 없으면 매감환기 순서고 실제부터 감정가액까지는 어차피 하나기 때문에 실거래가와 그의 친구들 먼저 있는 순서대로 가시면 되고 취득가액도 실거래가부터 환산 취득가액까지는 가격이 비슷하다 보니까 먼저 있는 거 쓰시면 되는데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썼다. 취득가액도 반드시 기준시가로 써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원칙이에요. 아, 그럼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여러분, 그리고 얘 실거래가 알아요. 10억. 사실은 이거 취득가액도 알아요. 근데 취득가액이 너무 미비해. 한 5천만 원 주고 산 거예요. 5천만 원 주고. 그러면 이거 없다고 치고 환산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근데 환산해봤더니 한 2억 나온 경우가 있어요. 그럼 나는 이거 어떻게 그냥 무시해버리고 이거대로 신고합니다. 이거대로. 요게 근데 취득이 2007년도 이전에 취득한 것 같은 경우에는 등본에 찍혀있지 않기 때문에 괜찮은데 2007년도 이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찍혀있잖아요. 이걸 못해요. 그리고 2000년도부터 2007년까지도 조금 불안해요. 그래서 앞에 취득한 게 90몇 년도다 그러면 항상 비교해요. 비교해서 이거 5천만짜리 갖고 왔다 하더라도 환산하면 2억이시네요. 이거 갖다 버리세요. 라고 하고 이제 이렇게 한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나는 못 본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있죠. 예.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됐어요? 매감기, 매감환기 순서입니다. 매감환기. 자, 그래서 어떤 분이 지금 상가 건물을 팔았다고 할게요. 지금 양도가액은 10억 원. 취득가액은 이거는 사실은 알긴 아는데 모른다고 그냥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없어 환산 취득가 2억이 나온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 이제 얘가 문제예요. 얘가 문제입니다. 갑자기 삐쭉 오더니 왜요? 그랬더니 제가 리모델링 한 3억 들여서 했는데 이것도 빼줄 수 있지 않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사실 10억. 요거 취득가 1억밖에 안 돼요. 1억밖에 안 되는데 그냥 없애서 요거 2억으로 갔어요. 그다음에 요거 3억. 요렇게 해줄 수 없나요? 라고 해요. 자, 될까 안 될까? 이거예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왜요? 새로운 답인데? 예. 예. 그건 당연히 있다는 가정입니다. 그거는 예. 안 돼요. 그거는. 예, 이건요. 이렇게 한 세트예요, 또. 얘를 실제 거 빼려면요. 취득가액을 반드시 실거래가 써야 돼요. 왜냐하면 아니 필요경비라는 게 어차피 지금 한 몸 아닙니까? 그 중에서 얘는 딴 걸로 쓰고 요건 실거래가 할 때 이걸 인정 못 하는 거예요. 항상 실거래가 쓰면 요걸 실제로 써야만 이거 실거래가 쓰겠다는 거예요. 요거를. 그러면 그럼 나머지는 그럼 아무것도 빼주는 게 없느냐? 아니죠. 매매 사례가액부터 기준시가까지 만약에 취득가액을 썼다라고 하면은 실제 들어간 거를 전부 다 빼주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얘는 반드시 이런 경우만 해야 됩니다. 자, 내가 얼마나 해줄게. 이걸 이름은 뭐냐면 필요 경비에 대해서 이름이 계산공제라고 말해요. 필요 경비의 계산공제. 계략적으로 계산해서 공제해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략적으로 필요 경비 계산공제 적용해야 돼요. 이거를 인정받고 싶으려면 뭘 해야 된다? 취득가액을 실제가로 써. 이거 실거래가로 안 쓰고 딴 거 쓰면서 얍삽하게 이거 실거래가로 인정해달라? 나는 그 꼴을 못 보겠다는 거예요. 대신에 아무것도 안 해주면 문제가 있으니까 양도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으로 썼다 하더라도 취득가액을 매매 사례가부터 이렇게 사실은 같은 기준으로 써야 되는데 같은 기준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그냥 내가 고맙게도 얼마 그냥 퍼센티지만큼 빼줄게라고 하는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럼 얼마를 빼주는데요? 요 취득 시의 기준시가 있지? 여기에 3%를 빼줄게라고 하는 거예요. 특이하죠?
취득 시 기준 시가의 3%예요. 그럼 여러분 1억에 3%하면 얼마예요? 300만 원. 300. 그럼 지금 이 사례로 따지면 어떤 사람이 건물을 판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양도가액은 10억 원이라고 실거래가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거기서 이제 취득가액을 빼는데 취득가액은 사실은 알았지만 5천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얍삽하게 찢어버리고 환산 취득가액으로 이제 2억 원을 쓴 겁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을 하는데 요게 1억 곱하기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 얘는 3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뺐더니 얼마냐면은 7억 9,700만 원이 이렇게 이제 양도 차익이 된 겁니다. 됐죠? 자, 이제 그랬더니 이분은 아무래도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요? 자, 그러면 오케이. 자, 세무사님, 나 이거 싹 무시해버리고 그냥 나 실거래가 신고할게요 라고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필요경비 이거 하나라며 나 이거 무시해버리고 난 이거를 인정받고 싶으니까 얘는 취득가액은 빵으로 하고 그냥 요것만 인정해주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자, 될까요 안 될까요? 얼마든지 됩니다. 이거는. 되죠? 아니 이게 원칙이다. 이게 원칙. 이게 원칙인데 사실은 이게 불확실하고 나는 그냥 굳이 이렇게 했을 때보다 이게 유리하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거 깨끗하게 무시해버리고. 자, 무시하면 양도가액은 얼마가 돼요? 10억. 취득가액은요? 없는 거죠. 자, 기타 필요경비 얼마? 3억. 자, 이렇게 하면 얼마예요? 뭐가 유리해요? 이게 유리하죠. 이게 32회 때 문제였어요. 이게. 이번 시험에 이 문제가 나왔어요. 이 문제가. 이번 시험에는 이렇게 하면은 2억 4,400이 나오고 요거는 2억 4천이 나왔습니다. 답은 뭐예요? 이걸로 하라는 얘기예요. 이걸로. 계산 문제로 이게 나왔어요. 계산 문제로. 25회 때 요거하고 비슷한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좀 너무 어렵다 이런 문제였는데 요거 이번에 어쩌면 또 몰라요 라고 했더니 그 25회 때 문제하고 진짜 숫자만 바꿔가지고 똑같이 나왔던 게 요거였어요. 요겁니다. 표정이 저런 게 나온단 말이야? 두 번만 해보면 두세 번만 해보면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지금도 우리 기계적으로 하잖아요. 기계적으로. 여기까지 나왔던 게 여기였어요. 그렇죠? 됐죠? 자, 책으로 볼까요? 뭐 찍으실래요? 뭐 찍으세요 그러면. 예. 오늘은 여기까지 다 해요. 이제 이게 끝. 답니다. 저 그림을 보시고서 그래 저게 무슨 말인지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그렇죠? 그 옛날에는 저거 이제 그 25회 때를 제외하고는 되게 말 문제로 많이 냈다가 갑자기 이번에 시험 문제 딱 이게 이제 그 계산 문제로 나왔죠. 그죠? 나오는 순간 전 기뻤어요. 많이 했던 거거든요, 우리. 맞습니까? 자, 이제 책으로 볼게요. 이제는. 자, 이제 537페이지 이제 6번에 보시면 국내 자산 양도 차익에 대한 계산 구조입니다. 양도 차익이니까 이제 여기까지만 필요경비까지만. 그래서 양도가액을 실거래가로 하게 되면 이제 필요경비, 실제 취득가액, 그다음에 지출한 것도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 거기까지 빼서 양도차익을 구하는데 혹여라도 필요경비가 더 크네? 이제 그런 경우 양도차손이라고 합니다. 근데 추계가액으로 쓰는 경우도 있는데 추계가액이 뭐냐면 추정해서 계산한다는 거예요. 추정해서 계산. 그러니까 실제가액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대충 그 가격으로 추정하겠다. 그거를 매매사례가, 감정가, 환산취득가, 기준시가 이렇게 말합니다. 밑에 용어의 정리 보시면 추계가액이라고 하는 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 기준시가 등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요 산식보다는 그냥 이제 이걸로 좀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를 실제가액으로 쓰는 경우에는 요거는 필요경비를 실제가액으로 취득가액을 하는 경우에만 쓸 수 있는 거지. 취득가액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안 쓰고 얘네들을 썼다. 이제 무조건 필요경비에 대한 계산 공제로 써야 되는데 그 용어 정리의 계산 공제 볼게요. 추계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을 대신해서 인정되는 법정 기준경비인데요.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개별 공시니까 그래서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의 3%예요. 미등기인 경우에는 0.3입니다. 자, 밑에 우리 양도차익 산정하는 방법을 좀 보겠습니다. 자, 양도차익 산정할 때 자, 기준은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실거래가로 따를 때는 취득가액도 실거래가. 근데 우리 법령에 보시게 되면 소득세법 100조인데 여기 실거래가의 괄호하고 뭐라고 나오냐면 양도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으로 할 때 이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을 포함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실거래가와 그의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취득가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취득가액을 실제거래액으로 써야 되는데 이때 매매사례, 감정가, 환산취득가액도 이쪽에 포함시킨다라는 조문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537 맨 밑에 보시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야 한다. 결국은 양도를 얘네로 쓰게 되면 취득도 얘네들, 양도를 기준으로 쓰게 되면 취득도 기준가액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먼저 있는 순서대로 먼저 쓰시면 됩니다. 순서대로. 자, 다음 페이지. 자, 2번에 보시면 양도차익 계산할 때 가액을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쭉쭉 읽을게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자산을 양도할 때 실거래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다만 실제 거래가액이 불분명하네. 자, 추계가액 즉 매매사례, 감정가, 환산취득가, 기준시가 순서에 의해서 양도차익을 구합니다. 자, 밑에 우리 원칙의 네모 박스 보시게 되면 플러스 좀 볼게요. 부동산을 매매한 자가 무신고 등을 한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실제 거래가액으로 추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때 추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과세관청이 하는 거예요? 과세관청이. 이 사람이 이게 신고 좀 해주지 않았네. 그럼 어쩔 수 없이 등본 떼봐서 가격이 있다. 이걸 실제 거래가액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기록에 보시면은 실제 양도가액이 나와 있죠. 이걸 읽어보시고, 자, 니은의 실제 취득가액입니다. 취득에 소요된 실거래가 등으로서 취득 방법에 따라 다음의 가액으로 합니다. 유상승계 취득, 돈 주고 샀다 이 아파트를. 그러면 매입 가액에다가 뭘 더해요? 부대 비용을 가산합니다. 우리 아까 부대 비용은 뭐뭐 있었어요? 뭐 취득세 낸 거, 중개 수수료 낸 거, 법무사 비용 낸 거 이런 것들 말하는 거였죠. 자, 다음에 밑에 그 디귿 보시게 되면 자본적 지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양도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거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내용 연수를 연장시킨다. 연수를 연장시킨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지출한 수선비 등인데, 자, 세금 계산서나 금융거래 증명서 등에서 입증된 걸 말합니다. 그냥 간이영수증 같은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해당 자산의 유지를 위한 수익적 지출은 제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이 나와 있는데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아까 도배장판 같은 건 수익적 지출이고 샤시공사라든지 방확장공사 같은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합니다. 이거는요. 자, 다음에 우리 539의 리을 양도비용 볼게요.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양도비용은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서 직접 지출한 계약서 작성 비용. 제일 많은 건 중개보수죠. 중개보수. 그리고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비용. 우리 양도세 신고서 작성 비용이 뭐예요? 세무사무실 가는 거 맞아요, 그렇죠? 예, 세무사무실에 조금 주는 거 있죠? 네, 그거 말하는 겁니다. 중개보수는요? 중개사무실에 많이 드리는 거 있죠?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저 근데 그 부분에서 불만은 없어요. 아니 왜냐면 양도세도 물론 복잡한 거는 많이 받아요. 근데 간단한 거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5분 10분이면 끝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건 몇십만 원 받으면 돼요. 근데 우리 중개 한 건을 하려면은 그게 5분 10분만이 돼요? 아니죠. 뭐 1년, 2년, 몇 년씩 작업을 해서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건 당연히 많이 받아야 되는 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아쉽다 치면이지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그죠? 그렇습니다. 그죠? 자, 다음에 매매 사례가나 감정가 요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539에 보시면 밑에 사례 좀 볼게요. 사례 보시면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2억이고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1억 원이었는데 매매 사례가는 있는 겁니다. 취득 당시의 매매 사례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세관청에서 일단 결정을 하려고 보니까 실거래가 신고를 안 한 거예요. 근데 매매 사례가 이게 지금 3억 원이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있으니까 양도가액은 얘로 이제 결정이 됐죠. 그 다음에 여기로 가니까 없어요. 이것도 없어요. 이것도 없어요. 그러면 환산 취득가 써서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요건 여기 나와 있는 건 전부 다 뭐라고요? 실거래가와 그의 친구. 요것도 취득가의 실거래가와 그의 친구입니다. 근데 이게 1억이고 2억이니까 2배 뛰었으니까 반으로 하면 되겠죠. 그럼 얼마? 1억 5천이 된다는 겁니다. 1억 5천. 그렇죠? 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페이지 540에 보시면 마지막 3번 기준시가로 추계한 양도차익 계산할 때는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면 필요경비도 기준시가로 하고 당연히 요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 요걸로 했기 때문에 필요경비 같은 경우에 계산공제를 적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거 조금 이게 몽미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설명드린 그 내용들을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일단 딱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나면은 사실은 이게 무슨 많이 출제가 되고 이런 파트는 아닌데 이렇게 계산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들 접어두게 되면 다음에 공부하기 좀 편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은 요거 계산 구조에서는 양도 차익 원칙까지 좀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원칙은 항상 요것도 실거래가, 그다음에 실거래가를 원칙으로 하지만 모르겠다. 매감기, 요거는 매감 환기 써야 되고 취득가액을 매감 환기로 쓰게 되면은 요 자본적 지출 요것도 필요경비에 대한 계산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만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시간에 이제 양도 차익 계산 특례. 특례는 요 중에 이제 일부에 대해서만 하고 좀 특이한 제도가 있어요. 거기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마지막 시간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근데 뭔가 좀 한 것 같죠? 예, 복습 잘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